선비님들, 오늘도 야담 도화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 산골 마을에 도연이라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이 있었답니다. 도연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지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매번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약값은 점점 많이 드는데 생활비도 구하기가 어려워 도연은 몹시 괴로웠어요. 그때 마을에서는 흉가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 집은 과거 부유한 상인이 살았던 저택이었으나 도적의 습격으로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곳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딸의 원혼이 폐가를 떠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지요. 내기를 좋아하는 마을의 박대감은 술 기운에 취해 이렇게 말했어요. 폐가에서 보물을 꺼내오는 자에게 금화 50냥을 주겠다. 50냥. 도연은 그 말에 흔들렸지요. 이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밤새 고민하던 도연은 위험하더라도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횃불을 들고 도착한 폐가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황폐해 보였고 내부는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는 방을 하나씩 뒤지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슬픈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 혜원입니다. 혜원은 부모와 함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간청했답니다. 내 유골과 옥반지를 찾아 묻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슬픈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폐가에서 혜원의 유골과 옥 반지를 찾아 묻어주었지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기 전 도연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능력입니까? 당신은 이제 세상에 숨겨진 재물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우물가에 가보세요. 그곳에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어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란을 대비해 재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한 곳이었죠. 우물가에 도착하자 도연은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흙과 돌 아래를 파헤쳤고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홍길리 마을 구율금, 전란이나 기근시 사용이라 적힌 낡은 문서도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상자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그는 금화와 문서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상자 속 금화는 과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모아둔 공동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네. 이 금화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전란에 대비해 숨겨둔 것이지. 묻은 곳을 몰랐는데 자네 덕분에 다시 찾을 줄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도연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약방에 들른 도연은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약값을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여인이 약재상 앞에 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화였지요. 아버지의 병이 깊어져서 약을 구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약재상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리 간청해서 깎아주지 않았소? 사정은 딱 하나, 더 이상은 나도 어렵소. 죄 비싼 약초들만 가져가질 않소? 정화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간청했지만
약재상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간호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약값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탔던 자신의 모습이 그녀와 겹쳐 보였지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했어요. 이 여인의 약값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낯선 분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저도 어머니를 간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값이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괴념치 마시고 약을 사서 아버님께 드리십시오.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약재상에게 대신 값을 치르고 약재를 정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 차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화는 약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물러났어요.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버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아버지를 향한 정화의 효심 어린 마음을 보고 도연은 정화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정화 또한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다정한 도연을 의지했어요. 이후로 도연은 종종 정화의 집에 들러 그녀의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도연과 정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었지요. 도현님, 제가 당신을 만난 건 하늘이 주신 인연이겠지요? 정화 그대가 함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밤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고 정화는 도연의 품에 기댔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어요. 방 안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조금씩 짙어지고 서로를 물들였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의 능력을 알게 된 현감이 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연이 숨겨진 금화를 찾아 마을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소문은 곧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현감의 귀에 들어갔어요. 재물을 탐지하는 능력이라니. 그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음이야. 현감은 도연을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내가 원하는 재물을 찾아 바치면 너와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감, 제 능력은 개인을 위해 사사로이 써서는 아니 됩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거절한다면 내 놈의 여인 정화라 했더냐? 그것을 내 첩으로 드리고 그 아비의 약을 끊을 것이다. 내 어미도 무사치 못하겠지. 도연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다면 내 말을 따르면 될 일. 결정은 내 몫이다. 도연은 정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현감의 말을 전했어요. 정화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도 자기는 괜찮으니 현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현감의 욕심을 욕하면서 두 사람을 안타까워했어요. 정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뜻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리 탐욕스러운 자니 분명 부정과 비리로 은닉한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자네가 그의 비리를 찾아낸다면 우리도 힘을 모아 맞서주리다. 도연은 현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현감이 관아 근처에 은닉한 재물을 두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외곽 어딘가에 숨겼을 겁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관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사당이 현감의 조상 때부터 사용되었다 하더이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요. 도연은 사당으로 가 기둥과 바닥을 조사했어요. 여기 무언가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습니다. 도연과 마을 사람들은 바닥을 파헤쳤고 땅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현감이 숨겨둔 금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착취한 금화의 내역이 적힌 장부가 들어 있었답니다. 헌데 일개 마을의 평민들이 모은 증거를 가지고
고발한다고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관찰사 나으리께 진정을 올리지요. 제 아버지가 그분과 오래된 인연이 있으니 제 이름을 보시면 한 번은 읽어주실 것입니다. 도연의 아버지의 인품을 흠모했던 관찰사는 진정서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조사를 명했지요. 감찰관이 마을 관아에서 현감을 추궁하며 금화와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모함이라며 부정하던 현감은 분명한 증거에 더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현감은 관직을 박탈당했고 그가 수탈한 금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연에게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정화에게 돌아간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대와 아버님도 내 가족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할 것이요. 나와 혼인해 주겠소. 평생 곁에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바르게 써야겠다고 다짐하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돕고 보살피며 정화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곱디 고운 미모를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연서였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집안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화근이 되었으니 동네의 탐욕스러운 유지들과 무례배들이 홀로 사는 그녀를 노리고 있었지요. 연서라 하였지. 여리여리한 것이 품는 맛이 있겠어. 주막에서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한 무리의 남정네들. 그들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떠돌이 사내 강유는 묵묵히 밥을 먹는 듯했으나 조용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계집이 홀로 지낸 지 얼마나 되었더라? 미색이 고우니 팔자가 그리 기구한 겐가. 돈 몇 푼이면 그 치마를 걷어 올릴 수 있으려나. 밤이 일이킨데 얼마나 마음이 시렸을꼬. 이 장부의 약물 아래 뜨겁게 데워져 흐물거리며 녹아내릴 것을 생각하니 벌써 중심에 피가 쏠리는구만. 강윤의 젓가락이 천천히 멈추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강윤. 전국 팔도를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고 자유롭게 살며 세상을 경험하던 그였지만 사실 그는 1인지야 만인지상 영의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타고난 성정이 자유로워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된 삶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강유는 주막을 떠나 연서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늦은 오후 연서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서 작은 손수건을 털고 있었어요. 바느질 소일거리라도 조금 얻으러 가야 할까? 지난달 빌린 돈을 갚으려면 모자랄 텐데 아버님 제삿날이 머지 않았는데 변변히 상차릴 게 없겠구나. 그런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누구십니까? 연서가 문을 열자 한 낯선 사내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마님. 저는 이 마을의 새로운 강윤이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으니 이댁 마님의 인품이 고우시나 사정이 공궁하다 하더이다.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왔사온데. 연서는 의아함과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요. 처음 뵙는 분이온데 제 사정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오나 저는 괜찮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강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댁 마님을 향한 무례배들의 탐남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이다. 작은 재주가 있어 조선 팔도를 떠돌며 재물은 아쉽지 않게 모았습니다. 저에겐 대단치 않은 그것이 마님의 안전을 지키게 할 수 있으니 사람으로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한 자금은 제가 연통해 드리겠습니다. 뜻은 감사하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주신다 한들 부끄럽사오나 형편이 이러하여 언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이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묵을 방 한 칸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댁에서 지냄이 어떠할런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머슴을 들였다 하시지요. 계약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니 제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다 마님의 인품으로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결국 연서는 강윤이 써주는 계약서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연서와 강윤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늘 홀로 고요히 지내오던 연서의 삶에 강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요. 처연하고 고운 과부라 희롱하는 무례배들이 적지 않았고 혼몸이라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강윤이 집에 머무르면서 연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그렇게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사여가던 어느 밤이었어요. 호시탐탐 연서를 노리던 질 나쁜 마을의 무례배들이 주막에 다시 모였지요. 이제 슬슬 눈으로만 보는 게 한계인데 언제 내 손에 떨어지나? 그 과부 말이구만. 이 친구 아직 음심을 버리지 못했네 그려. 헌데 웬 머슴 하나를 들였던데. 천껏 하나 있다 한들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어떠한가? 마침 술이 들어가니 보드라운 것이 생각나는데 말이지. 처음 만난 날부터 그들을 몰래 지켜봐왔던 강윤이 뒤에서 눈을 빛내며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어요. 무례배들은 얼굴에 복면을 쓰고 연선의 집으로 향했지요. 막 담을 넘으려는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멈춰라. 힐끗 쳐다본 곳에는 강윤이 서 있었어요. 내 놈은 그 머슴인계로구나. 목숨이 아까우면 썩 꺼져라. 이 몸이 급하여 살려주는 것이니 천것이 운이 좋구나. 내 놈들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여기서 한 놈도 보내지 않는다.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놈이구나. 죽여주마. 무례배들은 홀로 나온 강윤을 비웃으며 함께 덤벼들었어요. 강윤은 손에 든 부직갱이로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의 머리를 후려치고 옆구리로 찔러 들어오는 다른 놈의 무기를 슬쩍 피했지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검을 부직갱이로 막으면서 밀어내 버렸답니다. 강윤의 출중한 무예에 당황한 무례배들 중 둘은 서로 마주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 남은 놈이 눈을 빛내며 강윤에게 말했지요. 천것에 재주가 가상하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방자하게 구는 게냐.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썩 꺼져라. 무례배가 막 품에서 호패를 꺼내려는 순간 강윤이 품 안에서 호패를 꺼내 들었어요. 티 없이 고운 상아빛 호패를 본 무례배의 눈이 커졌지요. 아니 그 호패는? 1인지야 만인지상. 그분이 내 부친 되시지. 여인을 욕보이고자 한다면 내 놈은 멸문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입술을 깨물며 낭패라는 표정으로 남은 무례배도 등을 돌리며 사라졌어요. 그들이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다가 강윤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작은 소란에 잠을 깬 연서가 두려운 눈빛으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깨셨습니까? 더 주무시지 않고요. 밖이 소라나요. 무슨 일인가요? 별일 아닙니다. 술이 과한 이들이 있어 주의를 주고 보냈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강윤의 흐트러진 머리와 의복, 뺨에 난 작은 상처를 보고 연서는 상황을 짐작했지요. 잠시 이쪽으로 오시지요. 상처를 봐드리겠습니다. 조금 긁힌 것뿐입니다. 이런 건 상처 축에도.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오셔요. 그 말에 더 거절하지 못하고 강윤은 연서를 따라갔어요. 작은 등불이 밝힌 방 안. 강윤의 뺨과 목에 난 상처를 조심스레 연서가 치료했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연서의 눈이 어찌나 크고 반짝이는지. 그 눈에 자리한 슬픔으로 더 처연하게 빛나는 얼굴에서 강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긴 속눈썹 뽀얀 살결에서 풍기는 달큰한 재앙. 순간 당황하며 강윤은 황급히 거리를 물렸지요. 연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강윤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너른 어깨, 한밤의 결투로 인한 더운 김이 나는 뜨거운 몸을 보며 강윤을 은인이 아닌 남자로 느꼈어요. 어색하면서 숨막히는 그 상황에서 연서와 강윤 둘 중 누구도 방을 나서지 못했지요. 억겁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시간이 흐르고 연서가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아쉬움과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듣고 참지 못한 강윤이 연서의 손목을 잡아내렸답니다. 손가락을 얽으면서 부드럽게 닿은 마음. 떨리던 두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작은 방을 채우던 불빛이 애처롭게 흔들리다가 꺼졌어요. 깊고도 짙은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지요. 강윤이 연서의 집으로 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작을 패고 있던 강윤의 옷에서 실밥이 트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옷이 트어졌나 봅니다. 제게 주시지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럼 잠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강윤이 다시 장작 패기에 집중했고 별일 아닌데도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강윤이 살짝 서운하여 연서는 강윤의 옷을 살며시 챙겼어요.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옷 안쪽에 솔기가 이상하게 박음질되어 있으면서 뭔가 이물감이 느껴졌지요. 이건 뭐지? 연서는 의아해하며 실밥을 조심스레 뜯어냈어요. 그러자 그 안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지요. 호패였어요. 연서는 호패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답니다. 상하로 된 호패. 출생지가 한성부, 종로. 강윤. 뭔가 들어본 이름인데. 불현듯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몰락했다고는 하나 연서 역시 양반가의 며느리였기에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이야기 중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드높은 영희 정도, 자식 농사는 맘대로 못한다고 자유로운 성정의 삼남 때문에 머리깨나 아프다더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러자 떠돌이라기엔 묘하게 단정한 생김새와 품이 있는 몸가짐의 강윤이 이해가 되었답니다. 실로 고귀한 이였기에 그랬었구나. 지금 마음을 나누었다고는 하나 연서는 이미 한번 혼인을 했었고 게다가 사별까지 한 상황에서 강윤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연정이든 욕정이든 마음이 내게 닿아있을지 모르나 결국 시간이 더 지나면 흐려지고 버려질 마음이야. 차라리 나에 대한 기억이 아름다울 때 지금 떠나드려야겠지. 강윤이 잠시 장의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연서는 짧은 편지 하나를 두고서 집을 떠났답니다. 강윤님, 짧은 시간이었으나 생애에 두고두고 곱씹으며 살아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이오나 강윤님은 저를 잊으시고 상처 없이 귀한 일을 배필로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옵소서. 연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길에 멈춰서 있다가 건넌 마을로 넘어간다는 보부상 행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수에게 건넌 마을까지만 잠시 몸을 의탁하고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들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강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떠나오기를 잘했다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연서는 그렇게 마을을 떠나고 있었답니다. 한편 장에서 돌아온 강윤은 연서가 보이지 않자 연서를 찾았어요. 마님, 어디 계십니까? 마님. 옷가지가 정리된 빈 방과 작은 서찰 하나. 빠르게 서찰을 읽어 내려간 강윤은 이대로 연서를 보낼 수가 없었지요. 차분하게 연서가 갈 만한 곳과 해야 할 일을 떠올렸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인이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강윤은 빠르게 달려나갔답니다. 연서를 아는 이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어보다가 보부상 행렬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서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보부상 행렬이 오늘 건넌 마을로 넘어간다는 것까지 알아낸 강윤은 서둘러 산길로 올라갔어요. 건너 마을로 넘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길이다. 오늘 출발했다고 했으니 이 길에 있을 것이다. 한참을 달린 강윤의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보부상 행렬이었지요. 가장 뒤처진 사람들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연서였지요. 마님! 강윤의 목소리를 들은 연서가 멈춰섰어요. 강윤님, 왜 이곳에? 아니 어떻게? 왜 저를 떠나려 하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강윤님, 저는 이미 한 번 혼인했던 몸입니다. 흠 있는 제가 강윤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앞길에 누가 될 뿐이니 지난 기억은 잊으세요. 신분과 체면, 그것이 싫어 다 버리고 떠나온 몸입니다. 바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대를 만나 처음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은 제 생에 의미가 되어주십시오. 간절하고 진심 어린 강윤의 말에 연서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제가 감히 당신을 욕심내도 될까요?
천지신명께서 노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나를 살게 합니다. 강윤과 연선은 이름 모를 촌부와 안악으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으리으리한 집도 고귀한 신분도 없는 소박한 삶이지만 서로를 눈에 담고 애틋하게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철영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철영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여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나무를 베어내다 파는 것뿐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철영은 늘 하던 대로 도끼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앞집의 김노인이 그를 불렀어요. 철영이 자네 오늘도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겐가? 예,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근래 마을 가까이에는 나무를 다 베어가서 쓸만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철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헌데 자네 혹시 신목이라고 들어보았나? 신목이요? 그래, 신령한 나무 말이야. 산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이 있는데 자네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게야. 보통 나무와는 다르게 몇백 년은 자란 듯이 크고 굵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절대 상하게 해서는 안 되네. 옛날부터 산신님이 아낀다고 하여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당한다고 하였지. 철영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나무 베러 산에 오른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러한 나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범인의 눈에 띌 것이 아니겠지요. 혹여나 본다면 조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답니다. 그럴 테지. 그럼 오늘도 수고하게나. 그리고 조심하고. 험한 산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말일세. 철영은 꾸벅 인사하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날 철영은 평소보다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바람은 서늘하고 이슬 내린 숲길은 조용했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걸어다니며 나무를 골랐지만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꽤 멀리 나왔는데도 이러하니 오늘은 헛걸음인가? 철영이 실망하며 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였지요. 이게 뭔가?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월등히 컸어요. 굵고 높이 솟은 줄기와 퍼진 가지는 몇백 년은 좋게 자란 듯 했지요. 나무 아래에서 철영은 웅장함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욕심이 들끓었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만 베어내도 좋기 며칠은 나무 하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만. 헌데 이리 크고 굵은 나무라니 왠지 영험한 기도 흘러나오는 듯한데 어르신이 말한 신목이 혹시 이것인가? 순간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김노인의 염려와 절대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무 한 그루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욕심이 차올랐지요. 이 나무가 신목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방법도 없고 에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철영은 도끼를 꺼내 단단히 손에 쥐었어요. 잠깐의 망설임을 뒤로 한 채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쿵쿵 도끼질이 이어질수록 밝았던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이상한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하던 철영은 나무가 쓰러질 때쯤 되어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이 검게 물들었지요. 거참, 날씨가 변덕스럽구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다니? 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하던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숲속이 정적에 휩싸이는가 싶더니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감히 낮고도 거친 목소리가 산속을 울리며 철영의 귓가를 후려쳤어요. 그의 눈앞에는 긴 백발과 수염을 가진 노인이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지요. 바로 산신이었어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이라고. 내가 아끼는 것을 이리 상하게 만들다니.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철영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아이고 산신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새파랗게 타오른 산신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 신목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터. 욕심의 눈이 멀어 죄를 저질렀으니 그 눈으로 평생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놈은 그 눈으로 인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야. 산신이 손을 들어 올리자 벼락이 떨어졌어요.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 주변을 채우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고 철영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지요. 철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져 있었어요. 신령한 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부서진 도끼자루 뿐이었지요. 철영은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뻐근했지만 보이지 않는 나무를 생각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분명히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것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꿈을 꾸었나? 내 몸이 허한 것인가?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주변에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철영은 허겁지겁 산길을 내려갔어요. 마을 어귀에 도착한 그는 눈앞의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오늘은 유난히 늦었네. 철영이 자네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던 겐가? 앞집 김노인이 철영에게 말을 걸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철영의 눈에는 김노인의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른 몸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 그 아래 쪼그라진 그의 물건이 보였지요.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옷을 제대로 입으셔야죠. 고개를 돌리며 외치는 철영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김노인의 뒤로 그의 부인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망측하게도 그의 부인도 벌거벗은 채 쪼그라진 그녀의 두 언덕이 눈 앞을 채웠지요. 아니 두 분 왜 이러십니까?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숙인 채 지나가는 철영을 바라보고는 김노인과 그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아니, 저희가 왜 저럴꼬? 지나가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죄다 걸친 것이 없는 살색인지라 철영은 눈을 질끈 감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철영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혼란에 빠졌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미친 겐가? 왜 이런 게 보인단 말인가? 그때 불현듯 눈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산신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것이 산신의 저주란 말인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 어쩌면 좋지? 철영은 절망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마을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 나무하러 나갈 수도 없었지요. 갑자기 변해버린 철영을 걱정하며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철영은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틀어박힌 채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철영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마을의 무녀 소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저주. 무녀 소아님이 영험하다 했으니 혹시 산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내겐 다른 방법이 없다. 철영은 두려움과 체념어린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소아의 신당으로 향했어요. 제발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했지요. 철영이 소아의 신당 앞에 다다랐답니다. 희미한 향냄새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무녀 소아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듯 했어요. 철영은 문 앞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내며 소아를 불렀지요. 무녀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소아는 흑발을 길게 늘어뜨린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이었지요.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답니다. 안색이 거뭇한 철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소아가 물었어요. 쯔쯔, 얼굴이 말이 아니시오.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린 게요. 철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소아를 바라보았어요. 커질 대로 커진 눈에 이윽고 눈물이 차오르더니 철영은 천천히 산에서의 일을 털어놓았지요. 신령한 나무를 베었던 일, 산신의 분노 그리고 저주로 인해 사람들의 모습이 망측스럽게 보이는 괴로움까지.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소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신목을 건드리다니 그 화를 대체
어찌 감당하려고 그랬단 말이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울음을 토해내는 철영을 바라보며 소아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소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산신님의 분노를 풀어드리지 않고서는 그대의 눈은 결코 평온을 찾지 못할 것이오. 산신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그 벌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 무녀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산신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찌으며 빌고 있는 철영의 처절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소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쉽지 않을 것이오. 허나 내가 그대와 함께 가겠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산신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실지 모르니 같이 갑시다. 철영과 소아는 이른 새벽 산신의 나무가 있던 자리로 향했답니다. 철영의 손에는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소아는 기도에 필요한 부적과 향을 챙겼지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숲길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직 산신님의 화가 가시지 않았을 터 가는 길이 거칠 것이오. 소아의 말에 철영은 인매를 굳히며 말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길이 갑자기 끊어지고 거칠어졌답니다. 철영은 나뭇가지에 손이 베이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지요. 드디어 산신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런 철영을 홀깃 살핀 후 소아는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부족하나 재물을 흠양하시고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영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신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귀한 나무를 베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산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자 주위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강한 바람이 숲을 휘몰아치는 그 순간 감히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이다니. 노여움이 묻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전보다 더 위압적인 모습으로 산신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용서를 바란다. 이런 고얀. 산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철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말했지요. 산신님, 정말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아도 산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어요. 신목을 감히 상하게 한 그 죄가 무거우나 하찮은 인간이 어리석어 그리하였습니다. 부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산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숨막힐 것 같은 정적에 휩싸인 수반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산신은 천천히 말했답니다. 죄가 무거우나 그간 너의 괴로움도 적지는 않았을 터 그리 간절히 뉘우치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 다시 한 번 욕심에 눈이 멀어 일이 한다면 그때는 너의 존재를 지워버릴 것이다. 산신의 말이 끝나자 숲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공기가 다시 평온해졌어요. 철영은 산신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이며 절했지요. 감사합니다. 산신님. 눈물을 흘리는 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소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주가 풀렸으니 그대의 삶은 이제 편안할 것이오. 긴장이 풀린 철영이 소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끌어안은 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오단에 몸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철영은 한 겹의 얇은 옷 안 소아의 몸이 어땠는지 잊지 못했답니다. 제 가슴에 닿아 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느껴지자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철영에게 차올랐어요. 가느다란 한 줌의 허리, 뽀얗게 빛나는 살결, 소담하게 한 손에 차오를 것 같은 작은 둔덕 위에 피어오른 빨간 꽃. 그러자 철영의 단전이 단단해졌지요. 날씬한 배를 지나 누구도 닿지 않았을 계곡에 그 시선이 다다르자 철영은 참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소아를 향한 열기가 스민 눈빛과
철영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소아도 고스란히 느꼈어요. 신을 모시며 홀로 지내왔기에 외로운지도 몰랐던 소아는 저를 향한 철영의 열망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울렁거렸지요. 자신도 여인으로서 누군가를 뜨겁게 만들 수 있구나, 자신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묘한 충족감에 소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철영의 얼굴을 거부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답니다. 깊게 우거져 햇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무 아래에서 두 손이 닿고 가슴이 닿고 마음이 닿았어요.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얼굴을 묻으며 하나가 되었지요. 깜빡 잠이 든 철영이 눈을 떴을 때 소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산을 올라올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살며시 손을 잡는 철영의 손을 밀어내며 소아는 말했답니다. 저는 이제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가? 왜? 저는 더 이상 무녀가 아닙니다. 신을 모시며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제 불찰로 실력이 다 흩어졌습니다. 분명 저로 인한 것임에도 철영을 탓하지 않는 소아를 보며 철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와 함께 떠납시다. 나 또한 그동안의 일로 이 마을에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소. 우리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함께 합시다. 한 번 닿은 것으로 이미 닿은 인연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오. 조실부모하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왔소. 이제 겨우 마음 붙일 일을 찾았는데 그리 차갑게 내치지 마시오. 그대가 아니면 나는 그저 혼자일 뿐이오. 간절한 철영의 말이 소아의 마음을 녹였어요.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외로운 섬 같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쉴 곳이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집을 짓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